이어서 대기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집진 장치 앞에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얘기 지연아 보이나? 자, 집진 장치가 있는데 중력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깔아앉잖아, 그죠? 이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집진하는 집진 장치가 있고요. 전기 집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진 어떤 가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가스 속에 전기 방전을 갖다가 시키면은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것은 반대극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집진을 하고 청정가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게 세정집진장치라고 해요. 세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욕할 때 샤워하잖아. 그죠? 샤워하는 그 샤워 장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쪽에서 아래쪽에 연기 이런 오염 물질을 함유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위에서 스프레이를 합니다. 스프레이를 하면서 깨끗한 공기 만들어서 내보내는 세정 집진 장치. 이런 형태나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더 가스가 들어와서 스프레이 세정하고 나가는 이런 충진 탑을 거쳐서 나가든지 아니면 스프레이를 하든지 어찌됐든지 세정 장치를 통해서 집진 그러니까 이 먼지 입자상 물질 제거를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대기는 이제 물 쪽을 보도록 합시다. 물 보고 나서 실습 쪽으로 들어갈게요. 급수, 수질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 배수, 폐기물 이런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얘기는 앞쪽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 모든 것이 환경인데 이 주변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자.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하수도 관련입니다. 물이 왜 필요하냐, 이건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체중의 약 한 60에서 70%가 물이다. 그리고 생리작용, 당연히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식품 소화한다는 얘기가 왜 물이 필요합니까?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양 흡수, 그 다음에 운반, 순환, 노폐물 배설, 체온 조절, 아까 얘기했듯이 땀으로써 열을 방출시킬 수 있는 열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했죠. 1g당 몇 칼로리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얼음 녹일 때 몇 칼로리 필요했습니까?
네, 그 다음 물을 땀으로 내보낼 때 얼마 소비합니까? 540 칼로리입니다. 80, 540. 자, 그 다음 뭐 물이 필요 없는 경우, 물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경우는 상상을 못합니다.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급수위생에 왜 급수위생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그다음에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폐흡충, 간흡충, 해충, 필충 그다음 또 중금속 물질에 의해서도 폐수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농약, 독극물, 시안수원, 카드뮴 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기타 질환으로 자,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나올 확률은 적기 때문에 자, 질산성 질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 특히 10mg per 리터 이상 자, mg per 리터 밀리리터 1000으로 나누면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가 파트 퍼 밀리언 ppm 단위와 같습니다. ppm입니다. ppm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ppm 단위와 밀리그램 퍼 리터와 같다. 자, 10ppm 이상 되는 질산성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을 먹었다면은 특히 애들이 좀 빨리 반응이 오겠지, 그죠? 자, 유아 피부 창백증 나옵니다. 이걸 매트 헤모글로빈증 해가지고 브루베이비 애가 파랗게 되어버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 갑상선종 관련되어 있고 불소, 자, 불소 0.8ppm 이하 라면은 충치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요인이 되고 1.5ppm 이상 되면은 반상치라고 해서 이빨이 뭐랄까요? 반상치 뭔가 정상이 아니고 뭐 부서지고 뭐 이런 형태를 띠는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불소가 치아를 사실은 뭐 충치 예방한다는 거는 뭐 치과 의사들 이런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쪽에 또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 어찌됐든지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불소를 수돗물에 공급을 해서 불소 농도를 일정 유지를 시켜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수도 물도 있는데 지금 불소 그러면 나오면 이 충치 그다음에 반상치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황산이온이 많으면은 설사, 소화기계통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면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 대표적인 게 알킬 벤젠 술포네이트 약자입니다. 이걸 경성세제라고 해요. 거품이 아주 많이 납니다. 자, 1ppm 이상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날 뿐더러 이게 자연에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 ABS 이 세제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는 게 아마 오염되어 있다면 있을 수 있을 지만 경성세제라고 하면 이건 요즘 거의 자연 분해가 조금 쉬운 연성세제를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밑에 연성세제
자연에서 분해 가능한데 문제는 인산염이 들어있다면은 부영양화 그러니까 질소와 인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왜 그 적조 많이 발생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된다. 그다음 이제 급수위생에 꼭 나오는 게 이 밀즈 라인케라는 밀즈 라인케 현상, 밀즈 레인크 현상. 이게 어디에서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요 물을 마셨는데 수인성 감염병이요 물을 단순히 여과만 하더라도 어디가 자, 물을 여과급수를 하고 났는데 굉장히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밀즈라는 도시와 이게 라인케는 독일이거든. 영어식 발음을 하면 레인케지, 그죠? 근데 레인케. 미국에서와 독일에서 단지 물을 여과만 했는데 사망률이 확 떨어지더라. 이런 현상이 통계 데이터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 고도 정수 처리 장치 뭐 도료가 사용했는 것도 아니고 물을 여과만 해도 이게 아주 사람 건강에 좋더라. 이 얘기 1893년에 아니 1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여과도 안 했다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아주 고도 정수 처리 장치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물의 여과 굉장히 중요하고 물의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나타내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수돗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만드는 계통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통도에 상수도 계통도. 자, 여러분 이거 상수도하고 뭐 하수, 폐수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내용인데 여러분 미리 시간이 되면은 상수도, 하수도 이거 관리하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상수도 사업본부 그 다음에 하수, 폐수 처리 장이 있어요.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클릭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오는지 어떻게 폐수 처리되는지를 꼭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전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취수 그럽니다. 이건 취수장에서 낙동강물이든 어디 보내줘요. 취수해.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서 도수 어디 정수장까지 보내는 걸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해 있는 물은 이제 각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배수지에 배수지까지 보내는 걸 송수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 가정으로 급수관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어찌됐든지 수원지에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배수지에 보내가지고 각 가정으로 보내준다. 뭐 그 흐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어떠한 정수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취수장에서 취수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물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나무도 들어오고 뭐 돌멩이도 들어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오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이물질 걸러낼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병원균 이런 게 있다면 일단 염소 전처리 시킵니다. 염소 전처리 시키고 병원균뿐만 아니라 침전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염소 전처리하고 나서 침사지를 거쳐 가지고 일단은 한번 여과를 해내고 그래도 응집 안 되는 이물질이 있다면은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제를 넣어 가지고 응집을 시켜 가지고 교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휘저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테스트를 했는데 이 자 테스트는 응집제를 얼마나 사용할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그 실험 방법을 자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지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침전을 완전히 시키고 여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염소 소독을 하는데 이건 염소 후처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가 여과 염소 처리했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정수 과정입니다. 정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전처리도 하고 후처리도 하고 주로 염소 처리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정수지에서 송수지로 보내고 배수지로 보내고 각 과정으로 급수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체 프로세서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각 중앙에 자 염소 전처리는 왜 하느냐. BOD 제거, 유기물 제거, 냄새 제거, 세균 있다면 제거, 부식 방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했고 염소 후처리는 왜 하느냐? 이건 주로 소독 작용입니다. 소독. 자, 정수상 기준으로 했어요. 유기 잔류 염소를 4ppm 이하로 유지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돗물 나올 때 수도 꼭지 틀 때는 수도꼭지에서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서는 유리 잔류 염소를 0.1ppm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넣어서 보내줍니다. 결합 잔류 염소로는 0.4ppm 이상 이 조건으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너무 잔류 염소가 양이 적다면은 중간 어떤 급수되는 과정에서 어떤 병원성 세균 이런 거에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염소 가스 냄새 상당히 나죠? 그럼 여러분 그거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하는지 자 밑에까지 읽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자,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및 우려 시에는 0.4ppm 이상, 결합 잔류 염소 1.8ppm 이상 유지시켜야 합니다. 급숙시설의 신설 개보수 시에는 50에서 100ppm 농도로 소독 후에 사용해라.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살균 소독을 위해서 주로 했는 게 뭡니까? 염소 처리였죠. 그렇죠. 그럼 고도 정수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염소 처리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이 추가되는 거 있겠지, 그죠? 고도 정수 처리 어떻게 할까? 관심 가지시고 분명히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상수도 사업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무슨 정수 방법을 이용을 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취수장, 납동강에서도 취수를 할 거고 가창댐에서도 취수를 하고요. 우문댐에서도 취수를 하고 일일 얼마 취수해서 수돗물 얼마 생산해가지고 어느 동에 무슨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다 나옵니다.
나는 어디 물을 먹고 있는지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 여과 처리 시설 그러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네. 자, 취수장에서 취수해가지고 혼화지 거치고 응집 침전지 거치고 모래 여과 거치고 정수지에서 정수 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중간 과정에서 정수 다 하고 정수지 배수지 거쳐서 각 과정으로 공급됩니다. 잘 나와 있죠. 고도정수 처리 그러면서 나와 있는 고도정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존 처리 나오죠. 활성탄 흡착지 나오죠. 그죠? 나오죠. 지나가도 되겠죠? 예. 자, 대구 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아니면 서울 상수도 본부 아리수 그런 거 만드는 거 들어가 보셔도 되고 각 지자체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질 검사를 위해서 상수 원수에는 어떤 항목을 검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나올 때 이런 것들 다 외울 부분 아니고 우리가 문제 나왔는 정도에 좀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자 혹시 같이 못 보더라도 여러분이 좀 미리 보세요. 오염원 종류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겁니다. 점오염원이라고 그러면 오염원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장소에서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오염됐는지 오염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오염원 아니고 어디에서 배출되었는지 확인 못하는 오염원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해요. 비점오염원. 점오염원은 예로서 산업폐수 어느 회사 어느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 하수도 보면은 어떤 가정하수, 도시 음식 상가, 뭐 세탁소 이런 것들 어느 지역에서 딱 나오는 게 구분이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비점오염원은 주로 뭐 농경지 많은데 거기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구분이 안 되고 골프장, 뭐 거리 청소했는데 거기에서 오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느 도로에서 나왔다, 어느 논밭에서 나왔다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죠? 예. 이런 경우를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 폐수, 하수, 발생원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산업폐수는요 주로 중금속 및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처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폐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오염 물질을 미생물이 먹이로서 먹어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금속 화학약품이 들어있는데 그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려요. 미생물 살려고 그러면 NP, 질소, 인산이 풍부한 그런 폐수에 가장 좋기는 뭐 음식물 폐수는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산업 폐수, 중금속 화학약품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그 미생물 배양으로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산업 폐수는 그렇고 도시 하수는요 유기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뇨는요 너무 많아. 질소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사실은요 자, 수인성 질환, 기생충 질환을 일으키는 균을 함유하고 질소 농도 높은데 그러면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분뇨 처리하기 정말로 어렵거든요. 너무나 고농도이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뇨 처리 안 하고 어디에 배로 실어다가 저 바다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면 땅에 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 밑으로 못 들어가면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구시에 나오는 건 그러면 경상북도에 갖다 묻어버리면 안 되겠나? 그것도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이거 처리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 폐수에 지금 대부분 나오는 게 위에 보시면 이쪽에 자 BOD 그러는 용어가 나오고요. SS 그러면 부유물질, 그 다음에 페놀, 노말 핵산 추출물질, 시안산, 카드뮴, 아연, 구리, 크로, PCB, 포리크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알킬, 수원, 납, 불소, 온배수, 뜨거운 그 어떤 발전소 냉각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하폐수의 오염 물질이고요. 배출원이고 그 다음에 피해 영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 페이지 다 뭐 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니고요. 나중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하폐수의 특징이요. 농축계수라고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환경에 존재하는 물 속의 농도보다 그 생물체 속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상위 동물일수록 농축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생물체 속에 농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불가능한 것들은 영양, 염료, 질소, 인, 그 다음 뭐 소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나머지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DDT, PCB, 뭐 수원, 카드뮴, 나크로마연, 방사능물질 이런 것들은 다 농축이 생물 농축이 가능한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DDT는 지금은 사용 안 됩니다. 유기염소 그러니까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옛날에 여러분 DDT 들어보셨습니까? 네. PCB, 포리크로레이트 바이페닐 아까 나왔고 수원, 카드뮴, 납크로마연, 방사물질. 자, 조금 다 기억은 하기 힘들더라도 몇 번을 보면서 나중에 시험 통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하수 폐수예요.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로서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용존산소, 용존 글자 그대로 dissolved oxygen, DO라고 표현을 합니다. DO, 용존산소.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산소 기체가 물에 녹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에는 잘 안 녹습니다. 기체를 많이 녹이려고 그러면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우리가 뭐 자연 상태에서 압력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압력은 1기압 그대로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온도에 반비례해서 산소가 녹아드는 물의 온도가 높으면 산소 많이 녹아들질 못합니다. 녹아있던 산소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9.17 ppm까지 나옵니다. 이게 임계점,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9.17 ppm 꽤 많죠?
네. 자, 저 산소가 왜 필요하냐? 만약에 폐수, 하수 속에 용존산소,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건 지금은 내가 생각을 잘 안 나고, 그죠?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내가 가니까 나를 반겨서 그러는지 고기가 점프를 해가 펄쩍펄쩍 뛰어 올라와죠. 나를 반기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고기가 뛰어오를 정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게 대략 5ppm. 5ppm 이하로 산소가 떨어지면은 고기가 점프를 해가지고 왔어요.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려갑니다. 놀랍죠? 네. 자, 용존 산소량. 그 다음 용존 산소량이 적으면은 결국에는 뭐 고기만이 아니고 미치는 영향, 호기성 미생물 안에 있다면 다 영향을 받겠지, 그죠? 뭐 현기성 미생물은 영향을 안 받을까? 산소 적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호기성 문제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BOD, 자, Biolog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위에는 DO, 자, BO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BOD 값이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물질이 분해해야 될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1단계 BOD는 주로 탄화수소,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 산화하는데 지금 필요한 산소량입니다. 이게 한 20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질소화합물을 산화하는데 2단계 BOD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 100일 이상 걸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질소화합물, 질소 뭐 주로 단백질 우리가 분해된 부산물이지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분해하려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BOD 곡선이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자,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봤고요. 시간이 이렇게 1단계가 쭉 이렇게 해서 탄소 유기물 분해하는데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가 질소 포함된 유기물질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실험입니다. 자, 실험을 하는데 BOD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BOD 값을 최소 며칠? 5일입니다. 5일 동안 기다려야 나오는 실험 데이터입니다. 지금 당장 실험을 시작해도 5일 후에 되어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못 기다리겠죠. 더 줄일 수는 없겠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BOD 아니고 다른 COD 값을 구하면은 COD 값과 BOD 값이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COD는 조금 이따 나올 때 얘기합시다. 자, BOD5라는 5일 동안 실험했을 때 값을 BOD5, 그 다음 20일 실험했을 때 BOD20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BOD, 2단계 BOD 구분하시고 그 다음 나온 것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거는 자, 유기물질이 오염된 유기물질을 무엇으로 산화제, 화학적 산화제로 유기물질을 분해시킵니다. 거기에 분해하는데 소비되는 산화제 양으로부터 실험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화제 쓰는 것이 KMNO4, 과망강산 카륨이나 K2CR2O7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과망간산 카륨 이게 크롬 K2CR2O7 이 크롬이 육가크롬이에요. 육가크롬. 그래서 육가크롬이 독성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실험은 주로 과망간산 카륨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값을 얻으려고 하면 K2CR2O7을 씁니다. 썼을 때 적정한 유기물질을 산화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는 산소량이 아니고 이 산화제 양을 통해서 구한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실험은 빠르면은 한두 시간 내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5일 동안 기다릴 필요 없었죠. 그죠? 그랬어. 그러면은 COD 값과 BOD 값은 짧은 시간 내에 구할 수가 있는데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을 했고 문제는 COD 값도 구하고 BOD 값도 구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나중에 폐수 하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COD 값을 가지고는 바로 적용을 하기는 불가능하잖아.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렇죠? 유기물질 종류별로도 그 미생물이 있어 어느 정도 분해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다 미리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5일 기다리지 못하니까 빨리 값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앞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자, 질소와 유기물질을 좀 포함하고 있는 폐하수는 미생물 BOD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유독물질, 화학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미생물 그거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BOD 측정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해수, 바닷물 이런 것들 농도가 높고 이런 것들도 BOD가 구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 이제 COD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 경도. 자, 이게 하드니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비누가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경도가 높다, 경도가 낮다. 그러니까 뭐 부드러운 물이다, 연수다, 경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많이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게 경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O 칼슘 카보네이트 함량으로 환산해서 표현을 한다. 자, 경도에 크게 나눠가 이 두 가지 여러분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일시경도가 있고요, 영구경도가 있습니다. 자, 일시경도라는 얘기는 주로 탄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도거든요. 탄산, 그러니까 HCO3 혹은 CO, 탄산 혹은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 NaOH의 그 수산기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이건 일시경도. 일시경도는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가열돼버리면은 침전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가열하면은, 그러면은, 일시경도는
가열해서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영구 경도는 비탄산 경도라고 해가지고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막같지 않습니다. 가열해가 제거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염소, 황산이온, 질산이온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일시경도와 영구경도가 뭐냐? 자, 이걸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부유물질 S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Suspended Solid 해서 0.1 마이크로메타 이상의 입자 0.1 마이크로메타 이하가 콜로이드 상태입니다. 0.1 마이크로메타 이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콜로이드 얘기하죠. 5 마이크로메타까지가 분산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000 마이크로메타 1000 마이크로메타는 1mm잖아. 1mm 정도. 그러니까 5 마이크로메타에서 1000 마이크로메타 정도까지는 자연 침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침전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산 상태는 침전 안 되고 글자 그대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 이제 콜로이드 상태는 그것보다 더 작은 입자일 때 콜로이드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대장균군이 병원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씁니다. 인축 장관에서 나오는 세균들 에스체리카 콜리 이렇게 약자로 그냥 이콜라이 이렇게 부르면은 발음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살모넬라 속, 시겔라 속 이런 것들. 그다음 질소화물의 질산화 반응, 질소산화물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이 분해돼 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생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또 산화되면 아질산성 질소로 바뀌어 가지고 더 산화되면 질산성 질소로 바뀝니다. 결국에는 질소화물이 어디에서 오느냐? 단백질 분해 산물입니다. 단백질 분해 산물. 그래서 질소가 이게 질소 성분이 남아있다는 폐수에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질산성이든 아질산성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폐하수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러면 가장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좋은 방법이 뭘까?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질산, 아질산 이래 돼버리지 말고 탈질화 그러는 이 탈질 소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질산성 질소를 아질산성 질소로 산화 반대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아질산성 질소를 N2 질소 가스로 공기로 만들어 가지고 제거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 그렇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이렇게 탈질 소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현기성하에서 일어납니다. 탈질. 그 다음 호수, 저수지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선 호수, 저수지에요. 수심에 따라 가지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보세요. 층이 만들어져요. 성층 현상입니다. 자, 표층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온, 약층, 심수층, 그 다음에 침전물층 이렇게 몇 층이 나는 것입니다.
표층수에서는 주로 산소, DO 충분히 포화 혹은 과포화 상태, 산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광합성 작용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층이 수온 약층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 층이 심수층에 존재합니다. 심수층에는 이게 정체되어 있고 DO 산소 공급, 산소 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현기성 상태가 되면은 뭐 CO2나 H2S 이거 현기성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현기성 세균 이런 것들이 의해 가지고 뭐 CO2나 H2S 이런 것들,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제일 아래층에는 침전물 층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층이 계속 그대로 층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봄, 가을에는 이게 이제 이 층이 막 역전이 일어납니다. 전도 현상. 그러니까 밀도 차이해 가지고 막 이렇게 층이 폭 섞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섞여지면은 어때요? 밑에 오염물질 층 이러는 거 위로 막 올라오고 굉장히 혼탁이 한 상태가 나옵니다. 이걸 봄, 가을에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수나 저수지에 부영양화, 다시 말해서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많이 자라버리는데 이게 가장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기 위한 조건이 그 먹이가 있어야 자랄 거 아니야. 그 먹이가 인자가 바로 탄산염 100, 질산염 한 15에서 16, 인산염 1, 그러니까 100대 15대 1 이런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쉽게 말하면 조류, 번식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납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이냐? 그런 방법 없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물질을 최소화, 오염을 최소화시켜주다. 정 안 되면은요, 자, 이게 황산구리가 이게 독성이 꽤 있는데 이 플랑크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황산구리를 뿌릴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거는요, 그냥 가능하다 이 얘기지.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못 쓰고, 주로 한다는 게 황토 가지고 막 뭐 황토 집어넣고 활성탄 투입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컨트롤하기 힘들 거의 상황에 도달하잖아. 맞죠? 그럼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나? 영양물질 오염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폐수 만들어 낼 때 영양물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조금 쉬었다가 하자. 용량 다 된 자리가?